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7장 2절 안전성을 위한 기술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정성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기술, 안전성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통신 과정에서 단순히 평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괜찮을까요? 평문으로 내 계좌번호는 몇 번이야,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몇 번이야, 이런 식으로 평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패킷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마련이고, 우리가 6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패킷은 얼마든지 캡처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지를 훔쳐보거나 가로쳐서 얼마든지 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평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필요한 것이 안전한 메시지 송수신을 위한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입니다. 여기서 암호화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원문 데이터를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암호문의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복호화는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문 데이터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배우시겠지만 이 암호화와 복호화 관련된 기술은 비단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 기반의 검증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 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의 핵심은 이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 이 키는 영어로 열쇠라는 뜻이죠. 근데 이 컴퓨터 세상에서 프로그램 맥락에서 사용되는 키는 이 언뜻 무작위에 보일 수 있는 데이터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덩어리. 이 데이터 덩어리, 키에다가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거치면 암호문이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수학적 연산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원문, 평문과 키에 대해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은 암호문이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호문은 누군가가 가로채도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쵸? 그리고 수신자는 이 키를 바탕으로 이 암호문을 다시 복호화해서 원문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이때 이 키를 기반으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하는 데에는 오늘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칭키 암호화고요. 또 하나는 비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라고도 부릅니다. 공개키 암호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화는 말 그대로 암호화와 복호화에 똑같은 키를, 대칭적으로 똑같은 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암호화와 복호화에 마치 대칭키처럼 똑같은 키가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원문에 대해서 어떤 키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그 암호문에 대해서 똑같은 키로 복호화를 해서 원문을 획득하고 다시 이 원문에 대해서 키를 기반으로 암호문을 만들고 똑같은 키로 복호화를 해서 원문을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대칭키 암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그쵸? 자, 근데 이 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와 복호화에 똑같은 키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키가 유출된다면 큰일 나겠죠? 그쵸?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 키를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암호화와 복호화에 이 키를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키를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이 키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떻게 안전하게 상대방한테 키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와 복호화에 똑같은 키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키가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키가 유출되지 않게 상대방한테 정확히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설령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안전하게 키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으면 굳이 대칭키 암호화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대칭키 암호화를 수행하는 목적 자체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함이니까. 그쵸? 자, 대칭키 암호화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키를 안전하게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마땅치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비대칭 키 암호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대칭 키 암호화는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대칭 키 암호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 키 암호화, 공개 키 암호화에서는 한 쌍의 키가 사용되는데 하나의 키로 암호화를 수행하고 다른 키로 복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키는 공개 키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의 키는 개인 키라고 부릅니다. 자,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쭉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공개 키로 개인 키를 유추할 수가 없고요. 개인 키로 공개 키를 유추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공개 키는 오로지 암호화에만 사용되고 이 개인 키는 복호화에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암호화에 사용되는 이 공개 키는 그냥 세상에 뿌려버려도 상관없겠죠. 그쵸? 공개 키로 개인 키를 유추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개 키는 암호화에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공개 키는 세상에 그냥 다 뿌려버리고 공개해버려도 어차피 암호화에 사용되니까 이걸로 백날 해봤자 복호화가 불가능하니까 이 공개 키는 세상에 공개해도 상관없겠죠. 그쵸? 정작 관리해야 되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키는 뭐냐면 개인 키일 것입니다. 이 공개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를 개인 키로 복호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공개 키라고 부르는 거고요. 복호화에 사용되는 내가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키를 개인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으로 A가 B한테 안전하게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A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B한테 암호화에 사용될 공개 키를 나한테 좀 줘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B는 한 쌍의 공개 키 그리고 개인 키를 만들어서 B는 A에게 공개 키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키가 유출돼도 상관없습니다. 공개 키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공개돼도 상관없는 키, 세상에 뿌려버려도 상관없는 키, 그냥 암호화에만 쓰기 위한 키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공개 키가 유출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B는 자신이 만든 공개 키를 A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A는 전달받은 공개 키로 하이를 암호화를 하고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B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암호문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봐도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문을 전달받은 B는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를 복호화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게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부하가 적고요. 즉 빠른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키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키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장점으로는 안전하게 키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에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한 발 더.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장점을 차용해서 이 두 개의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될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도록 하고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은 이후부터는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한다면 적은 부하로 빠른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장점을 쏙쏙 뽑아서 사용된 사례로 세션 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션 키.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개인 키로 암호화된 대칭 키를 복호화한다면 이 두 호스트가 이 대칭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세션 키를
공개 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세션 키를 개인 키로 복호화한다면 안전하게 대칭 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안전하게 주고받아진 대칭 키로 빠른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활용되는 대칭 키를 세션 키라고 부릅니다. 세션 키.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키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증 그리고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인증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 인증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인증서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데요. 네트워크 보안 맥락에서 사용되는 이 인증서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개 키 인증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ublic Key Certificate, 공개 키 인증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개 키 인증서란 이 공개 키가 유효합니다를 입증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개 키 암호화 방식으로 어떤 호스트와 어떤 서버와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받는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공개 키를 요청하고 공개 키를 전달받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요청하고 전달받은 공개 키가 과연 유효한지, 공개 키 자체가 조작된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당신이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이 공개 키는 안전한 공개 키입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공개 키입니다. 이러한 입증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공개 키가 유효합니다. 공개 키가 중간에 조작되거나 잘못된 공개 키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고받는 그 호스트의 공개 키가 실제로 맞습니다. 이거를 인증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졌는데, 그를 입증하기 위한 인증서가 공개 키 인증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개 키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자문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개 키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각각 운영체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공개 키 정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는지, 공개 키 데이터에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전달받아졌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이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공개 키 인증서는 누가 발급해 줄까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당신이 전달받은 그 공개 키는 안전한 공개 키입니다 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통신을 주고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거를 발급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조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따라서 이 공개 키 인증서는 인증된 특정 기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를 CA, Certification Authority라고 부릅니다. 이 CA는 인증서의 발급, 검증, 저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인증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아시겠죠? 이 CA가 발급한 인증서에는 네가 받은 이 공개키 인증서는 진짜야, 내가 보증할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서명값, 시그니처의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그니처. 이 클라이언트는 이 시그니처, 서명값을 토대로 이 인증서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서명값은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로서 이 공개키 인증서는 진짜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를 담고 있는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CA가 발급한 이 인증서의 서명값을 바탕으로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서명값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서명값을 토대로 어떻게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호화와 복호화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서명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인증서 내용에 대한 해시값을 CA가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해요. 개인 키. 그리고 CA는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서명값으로 삼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서와 함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예시에서는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죠. 그리고 이 공개 키를 세상에 뿌려버렸죠. 그쵸? 근데 여기선 반대입니다.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공개 키를 세상에 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뿌려져 있는 그 공개 키를 기반으로 누구나 이 서명값을 복호화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CA가 개인 키로 암호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CA의 공개 키로 복호화하려고 하면 복호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CA가 개인 키로 암호화한 서명값이어야지만 복호화가 가능하겠죠. 즉 내가 전달받은 서명값을 공개 키로 복호화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도 같냐면, 이 데이터는 CA가 개인 키로 암호화했구나 라는 사실을 보증할 수가 있겠죠. 그쵸? 내가 세상에 뿌려져 있는 공개 키로 복호화를 했다, 서명값을 복호화를 했다 라는 말은 이 데이터가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되었다 라는 말과도 같겠죠. 그쵸? 근데 이 개인 키는 CA만 갖고 있죠. 따라서 복호화가 가능하다 라는 말은 이 데이터는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된 것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서명값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인증도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키로 암호화하고 공개 키로 복호화한다. 이 공개 키로 복호화가 가능하다 라는 말은 CA가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한 데이터였다 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CA가 만든 게 맞구나 라고 보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여기서 이 해시값, 이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해시값은 참고로 이 해시 함수를 적용시킨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해시 함수란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해시 함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도장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시 함수는 입력값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입력된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생성해주는 웹사이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hi라고 입력하면은 다음과 같은 크기의 해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스페이스 값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됐습니다. 이렇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 값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크기의 데이터가 입력되었든 고정된 크기의 해시 값을 생성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해시 함수, 해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해시 값이 입력 값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 변조 여부에서 이 해시 값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도 같이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자는 이 보낼 데이터와 해시 값을 전달받게 되겠죠. 이때 수신자는 전달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해시 값을 직접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산된 해시 값을 전달받은 해시 값과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 같은 값이 도출되었다면 데이터가 전송 도중에 소실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인증서의 검증 과정을 펼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데이터와 서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값은 인증서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을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CA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해본다면 이 서명값에 대한 해시 값을 반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이 해시 값을 암호화한 게 이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인증서에 대한 해시 값을 직접 계산해보고 이 복호화된 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같다면 인증서 값이 전송 도중에 소실이 없었구나, 변조가 없었구나, 더불어서 이 인증서는 CA의 개인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맞구나, CA가 보증한 데이터구나 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첫 번째로 서명값과 인증서를 분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서명값을 CA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해서 인증서 내용에 대한 이 해시 값을 얻고요. 인증서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을 요 값을 직접 계산을 하고 이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인증서 검증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 값이 일치한다면 전달받은 인증서는 소실 없이 잘 전달되었음과 더불어 확실히 CA의 개인 키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증서 검증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공개 키로 복호화함으로써 신원을 증명하는 절차를 디지털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암호화와 복호화, 인증서와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안전하게 HTTP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HTTPS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HTTPS는 SSL 그리고 TSL이라고 하는 인증과 암호화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이 더해진 HTTP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SSL 그리고 TLS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과 암호화를 수행해주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TLS가 이 SSL을 계승한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 SSL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특정 버전 이상의 TLS 프로토콜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TLS는 SSL을 계승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SSL이나 TLS나 작동 과정은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합니다. 이 초기 SSL 2.0 버전을 거쳐서 3.0, 오늘날 TLS 1.0, 1.1, TLS 1.2, 1.3이 순차적으로 출시되었는데 오늘날에 주로 사용되는 버전은 1.2와 1.3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인 1.3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TTPS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SSL 혹은 TLS가 덧붙은 HTTP 송수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HTTPS를 기반으로 송수신을 할 때에는 이 웹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뜨게 됩니다. 이 자물쇠 모양이 떴다는 것은 해당 사이트가 HTTPS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통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HTTPS를 기반으로 통신을 수행할 때 사용된 인증서도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TLS 1.3을 기반으로 이 HTTP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TPS는 HTTP에서 TLS의 동작 과정이 덧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HTTP 송수신에서 이 2번 과정이 덧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TCP 연결을 수행하고요. 이건 앞선 강의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TLS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위해서 주고받아야 될 키를 주고받고 인증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될 키와 인증서 검증까지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암호화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 2, 3번 중에서 뭘 알아봐야겠어요? 이건 이미 배웠으니까 2번을 배워야겠죠? 그쵸? 이 TLS 핸드쉐이크만 배워도 HTTPS의 어느 정도 동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TLS 핸드쉐이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 통신을 위한 키 교환이 이루어지고 인증서 송수신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LS 핸드쉐이크 과정의 주요 메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딱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 클라이언트가 처음으로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인증서를 응답받는 상황을 가정한 그림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외워야 되나? 라고 부담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핸드쉐이크 메시지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시려면 결국에는 이 암호학에 대한 기반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시간이고 모든 개발자가 그렇게까지 암호학 지식을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굵은색으로 표시한 주요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 TLS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키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인증서 송수신과 검증이 이루어지는지를 위주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굵은색으로 친 메시지는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몇 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이 TLS 핸드쉐이크에서 키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교환은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헬로우 메시지 그리고 서버의 서버 헬로우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헬로우 메시지 안에는 암호화된 통신을 위해서 서로 맞춰봐야 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원되는 TLS 버전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 해시 함수 종류라든지 키 생성에 필요한 난수 등등이 클라이언트 헬로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요컨대 이 클라이언트 헬로우 메시지는 우리 암호화 통신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서로 맞춰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 라고 제시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헬로우 메시지는 이렇게 제시된 정보를 선택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택된 TLS 버전, 사용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해시 함수, 키 생성에 필요한 난수 등등이 서버 헬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 서버 헬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면 암호화 통신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돼야 되는 내용들, 키를 포함한 사전 협의되어야 될 내용들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각각 암호화에 사용될 키를 주고받거나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방식은 암호화 알고리즘 혹은 TLS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딱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헬로우와 서버 헬로우를 통해서 사전 협의해야 될 정보들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키를 얻어낼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클라이언트 헬로우 메시지, 서버 헬로우 메시지 안에 사용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여기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암호 스위트라고 부릅니다. 암호 스위트. 사용 가능한 암호화 방식 그리고 해시 함수를 담은 정보를 암호 스위트라고 불러요. 이게 그 예시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회색 글씨랑 빨간색 글씨가 보이시죠? 빨간색 글씨는 해시 함수, 사용 가능한 해시 함수를 의미하고요.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암호화 알고리즘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사용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의 이 가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를 사용할지 골라 라고 보내게 되고, 서버는 서버 헬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를 사용할지 골라서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러면 TLS 핸드쉐이크에서 인증서와 인증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 certificate라고 하는 메시지 있죠? 그리고 certificate verify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죠? 이거는 각각 인증서 그리고 인증서 검증을 위한 디지털 서명값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인증서 값과 인증서 서명값을 토대로 어떻게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쵸? 이 클라이언트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서버의 공개 키를 검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TLS 핸드쉐이크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TLS 핸드쉐이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 finished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고요. 이걸 주고받게 되면은 이제 주고받은 키를 바탕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HTTPS의 예시, TLS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 통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7장 2절 안전성을 위한 기술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